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로 갑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포함한 지출 예산에 비하면 줄게 되지만 병사 월급의 획기적인 인상이나 부모급여 신설 등 현금성 복지 지출도 반영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구 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내년 예산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지출 예산안 639조 원. 그렇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뭐 증가율, 다른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증가율을 평가할 수 있나요? 금년 예산이 608조입니다. 예. 비교하면 5.2%가 늘어나서요. 예. 31조 원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 기준으로는 680조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40조 원 줄어든, 즉 마이너스 6%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5년간 총지출 예산 규모 증가율이 예. 평균 8.7%입니다. 지난 5년간 네, 8.7%.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639조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은 한 60% 수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5년간에 비하면 예산 지출 증가율을 많이 좀 낮췄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내년 예산안 특징이랄까 중점적인 투자 방향이랄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예.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관리 재정 수지인데요. 수지가 18년에 11조 원 적자였습니다. 그것이 22년에 약 110조 원 적자로 늘어났고요. 예.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신인도에서 가장 강점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유명 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곳은 금년 1월 달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중기 신용 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고 예. 이런 걸 감안하면 재정이 최후의 보루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좀 하려고 했고요. 예. 또 저희가 빚을 미래 세대에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네, 건전재정 기조로 이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중앙정부가 쓸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네.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게 되나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그 법상 예. 국세의 40% 내년 같으면 153조인데요. 예. 153조가 자동으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하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예, 아, 두 지방으로 가지가 다 합쳐서 가네요. 예, 40%가 그로 가기 때문에 예. 내년 같은 경우에 아까 총지출 증가율 5.2% 증가해서 네. 31조 원 정도 저희가 재정 여력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22조가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9조 원밖에 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민 지원이나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 그것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든 증세를 할 것이냐. 저희는 이번에 그거 대신에 지출 재구조화, 즉 꼭 쓸 것이 아니면 아껴서 지출 구조조정. 네, 꼭 아껴서 필요한 곳에 쓰자.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 예년에는 한 10조 원 정도 저희가 지출 재구조화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24조 원 정도 수준의 재원을 아꼈습니다. 예. 아끼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에서 한시 지출 늘었던 것은 저희들이 정상화시키고요. 그 외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 또 현장 수요 대비 과다 편성돼 가지고 군살이 있는 사업들 저희들이 좀 발라냈고요. 예. 또 민간의 역량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조정해서 아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대상들에게 주는 정책 융자는 예. 직접적으로 융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예. 자금을 빌리면 저희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만큼을 2차 보전해 줌으로써 예.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고요. 예. 공공부문 군살, 허리띠 졸라매기 이것도 함께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위원회가 264개가 있는데 예. 저희가 33%인 81개를 통폐합했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네, 보수도
아시는 것처럼 장차관들 이상은 10% 반납, 과장급 이상, 서기관 이상은 동결, 그리고 5급 이하 실무 직원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7% 정도 인상하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저희가 전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이면 사무관이죠? 그렇습니다. 사무관 이하 1.7% 인상을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낮은데 좀 반발 우려되지 않습니까? 혹시? 네, 지금 아무래도 그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해외발 여러 가지 인플레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이 솔솔수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어렵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직자들, 하위공직자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올해 총 지출보다는 이게 줄게 된다고 하지만 네.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오히려 경기 회복에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 우려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돈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과도하게 정부 부분이 투자하는 것은 좀 정상화하고 민간과 기업과 시장이 뛸 수 있도록 네. 경기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 혁파하고 세부 부담 완화해서 민간이 좀 뛸 수 있도록 하고요. 정부는 재정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크게 고통받는 저소득층, 서민, 사회적 약자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은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서 재정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기본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는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의 특징이 이제 재정 건전재정화 아니겠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그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 국무총리도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정의 총량,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 외에 민자라거나 여러 가지 그 투자를 유도하고 또 재정 운영도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 총량을 정부 씀씀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마이너스 3%.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거고요. 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주로 도로, 철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활 인프라까지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투자 규모가 연평균 5조 원인데 이걸 7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도 저희들이 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 약 20%가 초중등 학교 예산으로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지방교육청은 돈이 남는다 그래요. 하도 많이 주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은 197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는 학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육 재원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력 인구가 2010년 735만 명에서 22년에 539만 명으로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부금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2010년에 교부금이 33조였는데요. 내년에 교부금이 77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면 10년에 44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고 OECD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는 돈에 우리나라는 132%를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 등 고등교육에는 저희가 66%밖에 안 됩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 33위입니다. 초중등 재정은 풍부하고 대학 재정은 가난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대학과 평생교육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와 법 개정을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국회가 조금 받아줘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건전재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전재정 전환해야 되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정을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혹시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어떤 게 배정이 됐습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예산 이런 축소 우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을 이유로 해서
복지 제도나 대상, 단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일부러 낮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대상 확대하고 단가 높이고 신규로 또 사업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10.9조 원, 약 11조 원이 늘었는데요. 한 5.6% 늘은 것입니다. 5.6%. 아까 총지출 증가율이 5.2%였는데 그거보다 더 투자한 것이죠. 복지 예산이 더 늘었다.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쪽에 꼭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0% 이상 늘렸습니다. 금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 계층별로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154만 원 드리던 것을 162만 원 드리는 걸로 했고요. 예.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평가 재산액이 커져서 이런 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없도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예. 그런 분들 한 5만 명 정도 또 추가로 하고요. 장애인 예산도 13% 늘려서 수당도 저희들이 15년 이후 최초로 50% 올리고 예. 발달 장애인도 저희들이 하루에 8시간 꼭 주간에 그 돌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로 저희들이 그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맡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급 돌봄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 주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문제되고 있는 반지하 쪽방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실 경우에는 예. 이주비 40만 원 플러스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걸로 저희들이 또 신규로 만들었고요. 예. 전세 피해를 당해서 전세금을 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2억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80%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 한부모, 맞벌이 부부 돌봄, 또 보호 종료 아동 이런 거 저희들이 충분히 좀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예산 지원 줄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과 관련된 얘기 같아서 영구 임대주택에 5조 6천억을 다 깎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삭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한 예산이다. 실장님, 비정한 예산입니까? 이 부분 이재명 대표의 이 지적 어떻게 했어요? 야당 대표께서 판단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예. 이제 국회가 열리면 여야 또 정부 간에 여러 근거를 놓고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저희들 예산의 슬로건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그리고 건전한 재정입니다. 네. 예산 실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여튼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조금 이 재원을 더 늘리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상당히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공방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장력 복원을 위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재원을 많이 배정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 가지의 가장 큰 역점 분야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서민 지원, 두 번째가 미래 대비 투자, 세 번째가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치 국가로서의 도약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가 그 성장력, 미래 대비 투자인데요. 주로 저희들은 산업, 기업, 인재 이런 쪽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했고요. 예.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인력, 실증 인프라 이런 거 투자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예. 복원하기 위해서 R&D, 인력 양성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했습니다. 예. R&D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초격차 유지하고 경제안보, 2차 전지 이런 핵심 전략 기술 4.5조 원 외에 저희들이 그동안 주저했던 네. 단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하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예. 그런 미개척 도전 분야에도 한 4천억 정도 저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이 밖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좀 특별히 신경 쓴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어제 오늘 예산안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격려와 또 비판이 골고루 있다는 걸 봤습니다. 네. 건전재정, 즉 나라 살림의 적자를 줄인 것은 대다수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또 팩트고요, 숫자로 나오는.
근데 이렇게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계층과 모든 분야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과도한 정부 주도, 재정 지출 위주의 투자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같은 서비스를 국민한테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했고요. 네. 특히 사회적 약자가 건전재정 피해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제 1번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부 예산 저희가 일부러 목적 갖고 편향되게 본 거 아니냐. 노인 일자리 깎았다 뭐 그런 지적 같은데요. 뭐 노인 일자리는 그쪽 뭐는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인데 일단 저희는 모든 재정 사업은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쪽 국민만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 공통된 기준으로 집행률, 사업 성과, 현장 수요 이런 것들 다 봐서 가정 살림 하듯이 저희가 꼼꼼하게 했단 말씀드리고요. 몸집은 키우지 않지만 군살 빼고 근육 늘리기 이렇게 노력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몸집은 키우지 않았지만 군살 빼고 근육을 늘린 2023년 예산안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관한 설명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